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환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고요. 제목은 수치를 쓴다는 것. 그리고 박권일님의 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부끄러움이죠. 부끄럽다, 수치심, 수치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끄러움을 느낄 때는 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마음이 시키는 일을 못했을 때 나중에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일 때 쌤은 좀 부끄러움을 좀 느끼더라고. 또 어떤 인격이 모독당했을 때도 수치심을 느끼는 것 같아. 인간다움, 어떤 존중감, 자존감, 이런 것들도 다 수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통해서 이분이 또 이제 비평가시다 보니까 되게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줘서 쌤이 이 글을 참 잘 선택했고 잘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두 번, 세 번 더 곱씹어서 글을 읽어봤으면 좋겠네. 여러분들, 친구들 간에 대화할 때 서로 이제 농담으로라도, 장난으로라도 너무 심하게 비하하거나 수치감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말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스스로 내부에서도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서 다른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서 꼴리지 않고 쫄리지 않게끔, 그래서 외부의 상황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끔 자신의 내부 자존감을 높였으면 좋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선생님이 좋은 외부의 접촉을 통해서 내부의 생각을 높여야지만이 그게 가능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외적 자극은 글이 유일한 대안이다. 글을 통해서 같은 글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글을 통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이 아직은 좀 청소년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조금 이제 아직 좀 익어가는 중이니까 너무 어려운 사회과학 서적을 읽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학작품, 특히 소설, 인물과 인물 사이에 갈등이 나와 있는 어떤 중단편 정도 이상 정도의, 너무 짧은 거는 갈등이 조금 이제 많이 드러나진 않아. 책 한 권 정도의 긴 소설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건데,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 스스로의 존중감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쪽 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안목을 좀 길렀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문단 보겠습니다.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좋았던 건 디디에 에리봉의 샘 윅을 통해서 처음 들어본 학자예요. 랭스로 되돌아가다 였다. 에리봉은 미셸 푸코 평전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비평가다. 동성애 의제에 활발히 개입하는 게이 지식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적 소수자가 되겠네요. 이 책은 사회학의 거장, 되게 학식도 있고 마스터, 피에르 부르디웨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짙게 배어있다라는 말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 비슷한 의견이 많다. 이런 얘기고요. 학술적 형식과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어려운 스타일의 책은 아니고 오히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이야기다. 근데 결코 사소하지는 않아. 이건 이제 어떤 학술적 성격에서의 사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반어적인 표현이 사소하다이겠죠. 그러나 다 읽고 나면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감탄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도서관 검색해봤더니 쌤 근처에 도서관에 책이 있더라고. 기회에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무엇보다 큰 장점은 나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쌤도 글 읽는 거는 좀 잘하지만 쓰는 거는 조금 이제 말하는 것만큼 자연스럽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되게 막 이렇게 이거 얘기했잖아. 과연 어떤 건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 이 문단. 랭스는 에리봉의 고향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이다. 랭스가 이런 곳이군. 그의 가족은 전형적인이란 말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프랑스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 그러니까 상층 계급은 아니라는 거지. 에리봉은 가족들이 학교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떠올린다. 이건 인용이 되는 거야, 이제. 나는 의무교육 연령이 16세까지 연장되었을 때 가족이 얼마나 분개하다라는 말은 분노.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비도 면제해주면서 공부를 시킨다는 거 아니야? 딱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이 에리봉 학자의 가족은 분개했다는 거야. 왜 그렇지? 무엇하러 애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를 억지로 계속하게 만드는 거야. 애들은 오히려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똑똑하고 예민했던 얘기는 굉장히 이런저런 안목이 높았다는 얘기겠지. 한 소년이 에리봉이겠지, 작가. 자신의 지적인 욕망, 공부하고 싶은 욕망과 성장 환경, 노동자 계급 환경이고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그런 환경 사이에서 놓인 괴리, 차이.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하지마 하면 못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 날카롭게 인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인식했겠지. 개인을 향한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비하, 지금도 그렇지.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야. 멸시는 그를 더 아프고 서럽게 했다. 모든 고통의 중심에는 강렬한 수치심이 있었다. 수치심, 가족에 대한 수치심, 또 개인이라는 거에 대한 수치심이 있었다라는 거지. 에리봉은 하루빨리 랭스를 벗어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단락 볼게요. 파리로, 대학으로 가야 했다. 공부로 이제 탈출하는 거지,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해야지만이 가능한 거겠지. 어영부영하면은 때려치고 일이나 해! 이렇게 했겠지, 아마도. 우리나라 소설에도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탈출하는데 성공했고, 파리 지식인 세계의 일원이 되었다. 엄청 성공했네. 지식인 세계에 일원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 박사도 돼야 되고, 논문도 막 써야 되고, 그런 거니까. 여기까지는 흔한 출세답니다. 출세에 대한 이야기다. 성공한 사람들이 떠나온 고향을 잊거나 지우는 일은 드물지 않다. 왜냐면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 또 그들이 고향에 다시 찾아와 자신이 어떻게 역경은 고난, 고통을 해치고 이 자리에 섰는지, 이 자리는 성공의 어떤 그런 거겠지. 섰는지를 회고 과거를 떠올리는 일은 그보다 더 흔하다.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힘들었던 과거는 납작하게 짜부러져 단지 성공을 설명하는 수단이 된다. 에리봉은 다른 길을 택한다. 이게 대단한 거지.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갔다는 거야. 이런 거 되게 흥미롭네. 그는 늘 자신을 괴롭혀온 불편한 감정들을 정직하게 마주한다. 아까 예민했다 그랬잖아. 예민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까? 정직하게 마주한다라는 말은 맞닥뜨리는 거야. 그는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고요히 가라앉은 감정과 기억들을 다시 들쑤셔 올린다. 얼마나 괴로웠겠어. 자, 이 과정에서 에리봉은 선생님 봤을 때 이 사문단이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이 사문단을 두 번, 세 번 곱씹어서 읽어봤으면 참 좋겠어. 이 과정에서 에리봉은 자신의 수치심이 특수하고 고유하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렇다면은 어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지극히 사회적인 감정이자 권력게임의 일부이다. 이게 어려운 말이지. 사회적인 감정, 권력게임의 일부다라는 말. 이걸 잘 잡아두고 그걸 계속 나가보자고. 노동자 부모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부모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가족들의 생활 방식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투를 모방 따라하고 곧 사회적인 우열, 계층, 계급, 상층 계급, 하층 계급, 우열, 위계는 순서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부르디베가 말한 상징폭력이다. 언어 이런 것 상징폭력이다. 지배 집단의 욕망과 의식을 내면화함으로써 피지배자는 보통 이제 노동계급을 말하는 거야. 노동계급, 하층계급. 적극적으로 체제의 질서에 예속된다. 하지만 에리봉은 자신에게 가해진 상징폭력을 파헤치면서도 섣불리 노동계급의 신화로 회귀하지 않는다. 그는 지배계급을 비난하고 노동계급의 편을 드는 대신 한때 좌파였던 가족들이 오늘날 마린 르펜 같은 극우 정치인을, 그러니까 좌구,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의 노선을 가는 거야. 지지하는 현실을 당당히 보여준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나는 나 자체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남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 들어가고, 국가라는 단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학교만 가도 여러분들이, 쟤는 명품 옷 입네? 쟤는 되게 뭐 용돈도 많나 봐. 최신 뭐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 많이 써. 그러면 비교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빠는 뭐지? 우리 부모는 뭐지? 나는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열등감 느끼고 못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그 지배계급이 주입했다라는 거지. 그냥 나는 나 자체로 존재하면 되는데 주변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 사회 전체가 잘 사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옳은 거고 그렇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고 그때 다르다 틀리다의 개념 여러분 아시죠? different or wrong의 개념인 거야. 그냥 다를 뿐인데 그것이 부자가 쉽게 말하면 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평수 아파트 많은 평수 아파트 사는 것이 옳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다 잘못됐다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들 수치심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아,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잘못이구나. 사회 구조의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본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 자, 이 산문단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 정도 쌤 설명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5문단. 자기 서사는 대부분 실패한다. 자기 이야기는 대부분 실패한다. 내밀한 사생활을 파먹으며 인기를 끄는 작가들은 많지만 에피소드는 금방 말라붙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로 자전 소설을 쓰면 처음에는 오 대단한데 왜냐면 그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형상화한 거니까. 근데 그것도 한 번이면 됐지 두 번, 세 번 똑같은 걸 우려먹을 수는 없잖아. 나중에는 사건과 감정을 신비화하거나 심지어 발명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러다면 이제 좀 작가로서의 생명력은 좀 이제 없어지는 거지. 참신하지 않지. 이런 개인의 특권화는 자서전식 글쓰기의 한계다. 반면 소수의 탁월한 자기 서사는 되게 자기 기술지에 가까워진다. 자서전식 글쓰기와 자기 기술지는 분명히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서전식은 그냥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쓰는 거라서 한 번인데 뭔가 통찰력이나 그런 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자기 기술지는 치열한 자기 분석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리고 모든 자기 분석은 일종의 수치전이다. 수치에 대한 기록이다. 왜 나는 이런 수치심을 느끼게 됐고 무엇 때문에 이 수치심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를 따져가다 보면 자신의 어떤 불편한 과거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것들. 자, 문단 보겠습니다. 수치를 쓰는 일은 심리학적 개인으로서 콤플렉스를 늘어놓는 게 아니지 자기 분석이 곧 사회 분석이다. 그렇지. 한 개인의 일을 분석함으로써 이 개인에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어떤 문제점, 구조적 모순을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밝히는 거야. 밝힘으로써 문제가 있다 하면 비판하고 뭔가 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뭐 이를테면 자기 희생적인 서사, 자기 희생적인 글쓰기라고나 할까? 왜냐면 치열한 자기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웠던 그런 과거를 끄집어내서 이게 사회 문제다. 이렇게 만든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지게 만든 것이 다 사회 때문이다. 사회가 문제다. 나는 나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게 하는 것은 위대한 서사가 되는 거지.
나와 남을 함께 고민한다는 거니까. 자, 이는 용기와 지성, 그렇지. 용기를 내야 돼. 자기 수치심을 드러낸다는 거. 그리고 또 명석하게 이 사회 문제를 밝혀야 되는 것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어. 지성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선생님은 용기도 없고 지성도 좀 부족하네. 이런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좀 들어. 그러고 보니 한국어로 쓰인 곡진한, 진실한 자기 기술지가 있었다. 김원영 작가의 변호사야, 이분.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지적 장애인인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쓰신 건데, 이분이 이 박권일님의 글로 보니까 새롭게 보이네. 선생님도 이제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리스트에 올려놨는데, 아직 읽지 못했는데, 이것도 좀 이제 읽어보고 싶네. 저자는 에리봉보다 더 구체적인 언어로, 이를테면 오줌권이라는 말을 통해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억압이 사회의 구조의 문제임을 논한다. 냉소하고 절망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김원영은 끝내 나라는 개인을 특권화하거나 신비화하지 않았다. 일반화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내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억압 당했으니까 나를 좀 위대하게 해봐줘. 이런 얘기 아니었다라는 거지.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던지고 나는 가라앉는, 다 하얗게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야. 대단한 거지. 잘난 척하지 않았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잘난 척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 이렇게 위대하단 말이야. 알아줘.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야. 어때? 쉬운 일이 아니지. 자, 이제 마지막 질문단 보겠습니다. 당신의 수치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준다. 이 문제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너무 치명적인 것 말고 다잘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수치스러웠던 기억 중 하나는 지금껏 만난 연인들이 모두 표준어 주자였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왜? 나는 부산에 살면 경상도 사투리를 엄청 썼겠지. 그런데 서울 말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었나봐. 콤플렉스가 있었나봐. 사투리를 쓰면 좀 부끄러워하고 표준어를 막 써야 한다라는 그 서울과 지방의 어떤 그런 차이점? 이런 것들을 봤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울에 가서 사투리 쓰면 촌놈이라고 욕먹고 놀림감 되니까 억지로 막 사투리 쓰는 그런 걸 보면은 좀 그렇지. 우리가 한자 성어 중에 한단지몽이라고 있어요. 지방에 사는 어느 한 청년이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멋있다라는 말을 듣고 가서 배우려고 해. 근데 되나? 안 되지. 그리고 어떻게 됐게? 자기 원래 걸음걸이 잃어버려가지고 고향까지 걸어서 갔다는 거야. 걸어서 못 가고 기어갔다는 거야. 걸음걸이 잊어버려가지고 그런 것들. 어쨌든 자기의 그런 것들을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면서 하는 것이 좋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서울과 어떤 지방, 언어의 문제, 어떤 것이 더 지배적인가. 표준어를 우리는 암암리 표준어가 말 그대로 표준이라는 말 때문에 되게 신성시하고 당연시되고 되게 가치도 높다고 보고, 방언은 사투리라 그러고, 그래서 좀 이제 방언 쓰면 좀 이제 막 사투리 쓰냐? 이렇게 놀리고, 그럼 보면은 우연어하고 위계어였다라는 거야. 그러나 표준어는 서울말을 중심으로 쓴 거라서 표준어도 하나의 방언에 불과한 거야, 여러분. 선생님 구원생이잖아. 그러니까 알지. 그러니까 서울 그냥 뭘 하나 정해야 되는데 완만한 게 사람이 제일 많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어서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한다 정했을 뿐인 건데 그것이 마침 권력이 돼버린 거야. 언어의 권력이 된 거지.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요? 옛날에 예전에 초등학생 때인가? 그 왜 등골 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왜 두툼한 패딩 점퍼 유행했던 적 있잖아. 요즘은 또 롱패딩 막 유행하잖아. 그런 것도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야. 상징 폭력이 되는 거야. 그런 걸 입어야 좀 사는데 그걸 못 입고 다른 브랜드 옷 입으면 뭐야 가난뱅이야? 이렇게 막 놀리고 암암리에 엄마 나 저거 사줘.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치심이었던 거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내고 깨부시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깨끗하게 정화되고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자,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